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경우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이 있지만 관련 혐의로 장 씨가 가장 큰 이익을 봤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도움이 장시호 씨의 1심 판결 배경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2월 7일 목요일 정봉지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 장시호 김종 1심 선고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오래간만에 하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 교수님. 성공하는 사람만 가는 대학이죠. 그래요? 네. 오, 나 성공하기 때 갈 거 그랬네. 어? 그럼 성공 곱하기 2를 뻔했는데. 자, 백성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여기 성문 종합영어 본 사람 그렇죠. 성문종합영어를 보면 성공회대를 가니까. 성문 종합영어를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인가요? 어제였었나요? 네, 어제죠. 안타까운 하루였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제 범죄 행위로만 보면 장시호 씨가 고약하죠. 네. 받은 형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검찰이 일정 부분 피의자로 소환된 피고나 피의자가 와서 내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까지도 증거를 제출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이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는 그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법관이 판단을 내린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앞으로 피의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과연 검찰을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야 뭐 검찰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뭐 법에 의해서 형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농단 관련한 검찰 조사를 할 때 검찰에서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플리바게닝 형식의 어떤 형태의 도움을 줬을 때 이익을 줄 수 있는 뭔가 좀 감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 키가 있으면 카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사가 좀 더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좀 조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 변호사님, 네.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면 그거 좀 야비하고 비열한 짓 아니냐. 그런데 근데 그 내면의 그 속성은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플리바게닝 하는데 정확하게 그 뜻이 뭐냐면요. 기소하기 전에 이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플리가 초원 이런 뜻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는 없는데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 사건은 혼자 잘 안 해요. 일단 마약은 내가 마약을 투약을 하려면 나한테 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보통 혼자 한다니까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을 잡았어요. 한 명을 잡았는데 정말 엄격하게 플리바게닝도 전혀 없이 그냥 원칙대로 죄를 물으면 이 사람이 굳이 윗선을 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 본인한테 이익이 돼야 자기랑 같이 한 사람, 공급해준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을 불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사의 편의상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보면 죄를 진 사람 그에 합당한 처벌하는 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게 사회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인 역할을 감안해서 일정 범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검에서 풀어주세요. 그 의미예요. 그냥 말 그대로. 원래 구형을 무척 낮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 장시호 씨 혐의는 뭐예요, 혐의가 이제 삼성이나 JK 등 압박해서 한 후원금 18억 원 정도 받아낸 거, 국고보조금 7억 횡령하고 또 영재센터 자금 3억 횡령한 거,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10억 행령 최소 구형이 5년에서 7년 정도는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러 가지로 수사 협조를 했고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으니까 재판부에 그냥 집행유예 해주세요. 왜냐하면 구속기간도 연장 안 했잖아요. 다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장시호 씨만 안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줬으나 재판부는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재판부도 이러한 그 횡령죄에 대한 판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례를 깨면서까지 검찰이 물론 수사 열심히 했고 수사협조에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부대로 지켜야 할 또 마지노선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것 때문에 2년 6개월만 선고했다.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검찰하고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에도 협조하고 자백하고 했던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감안해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거니까 검찰과 재판부가 바라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검찰이 구형한 거 사실 쉽게 말해서 올려친다 그러잖아요. 올려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특검이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냈으면 그래도 재판부 알았어 하고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거예요.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지금 3억 횡령하고 국고보증 7억 횡령한 거 최순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장시호 씨가 꿀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이득을 취한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거는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네. 사정 변경 즉 3억 7억 한 거 그 횡령했는데 무척 깊게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횡령한 돈이 어쨌든 3억은 국고죠. 영재센터 자금 3억. 그럼 총 뭐 10억이 어바웃 다 국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국고이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영재센터에 환수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수했다면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랬다면 그게 고려가 되지만 이건 1심 선고가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기 때문에 법정 구속됐는데 이거 갚는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주진 않습니다. 2심에서 영향. 2심에서 그럼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예측 그 1년 6개월 구형했을 때 예측 못 하셨잖아요. 다 대부분 집행유예로 예측을 그랬었죠. 1년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 이제 구형하는 것보다 좀 낮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분의 2나 반. 그렇죠. 그 정도 내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죠. 장시호 씨도 사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집에 돌아갈 걸 생각하고 아마 출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얘졌다. 판결을 받는 순간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뭐 마지막 증언할 때도 진술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나를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이 얘기는 결국 아이한테도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장시호 씨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검찰도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워낙 많은 이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장시호 씨 입장에서도 검찰과의 어떤 그 교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인이 설마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장시호 씨 입장에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보통은 이제 실형을 선고하면 거의 90% 이상은 1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서 그 법정 구속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2년 6개월이 놀란 게 아니라 법정 구속이 훨씬 놀란 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도 사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이잖아요. 그렇죠. 3년 미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또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으니 여기서 법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단호했던 것 같고 좀 눈여겨볼 거는 이 재판부가 형사 22부입니다. 김세현 부장인데요. 김세현 부장이 맡고 있는 재판이 현재 박근혜 최순실 재판이에요. 그 재판의 재판부가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 이 재판부가 사실 굉장히 피고인에게 잘해주는 재판부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피고인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것 뭐 증거 신청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데 선고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좀 유명한 재판부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판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장시호의 1심 선고를 딱 보면 이거는 엄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정농단은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범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장시호 씨 판결문에 보면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하여라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같은 재판부가 22재판, 예, 이 판결을 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판결할 때 이거 인용 안 하겠어요?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 이제 그 두 피고인에게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어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시호 씨 혼자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지금 나비 효과로 이 두 명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제 선거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시호 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온정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두 재판에 아주 그 엄벌주의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조금 마음이 위안이 되네요. 그러니까 김세윤 부장판사가 김세연. 김세연, 네, 김세윤, 김세연, 네, 김세연. 김세연. 헷갈리네요, 갑자기 예, 이름이. 연이나 어쨌든 연이나, 네. 끝자리는 알아봐 주시고요. 어쨌든 그 김 판사님이 별명이 있대요. 별명 유치원 교사. 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시호 그 무슨 유치원 말이냐면 애들을 나가야 되는데. 백 변호사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원 교사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너무너무 너그러운 거예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뭐 증언했죠, 뭐 증거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증인 채택해 달라면 채택해주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피고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나 최순실 재판에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거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예. 증인 막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증인 막 증가시키고 막 이랬을 때도 다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판결에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김세윤이네요. 김세윤 맞죠? 김세윤 판사가 판결에서만은 아주 엄격하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유치원 교사. 네,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란 말은 이미지가 그만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호하게 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한 걸 용인하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그렇죠. 성인이 됐을 때 계속 똑같은 짓을 저지르니까. 그래서 김세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정말 너그럽고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만 마지막 판결에 있어서는 엄하게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저도 백선민 변호사 말씀처럼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에 대해서 엄한 판결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유치원 교사라고 하는 이 별명은 확인된 건가요? 기사에 적었는데요. 아,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럼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물어보시니까 제가 직접 알아보려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 누군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의미고 의미 있는, 그리고 재판을 잘한다는, 그리고,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판사로도 저도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유치원 교사를 월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요. 박근혜 최순실의 재판을 진행하는 지금 우리나라 판사라면 당연히 법원에서 최고니까 하는 거예요. 에이스들이니까. 아니, 세기의 재판인데 이거를 그러면 재판할 때 평판 안 좋은 판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판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김세윤 부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치원 교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피고인이 납득할 만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어권 행사하는 거 할 수 있게 다 들어주고, 그래 어떤 주장을 하는지 다 들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도 말을 끊질 않아요, 김세윤 부장은. 그래서 피고인들이 재판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대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나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때만큼은 굉장히 온정주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도 내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저렇게 판단했으면 네. 억울할 텐데 얘기는 다 들어주고 네, 그렇죠. 또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다 논박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굉장히 좀 피고인 입장에서도 설득력 있는 판단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렇게 아까 유치원 교사라고 소문이 나 있는 재판부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무서워지는데요? 호러물 같아요, 호러물. 아니, 근데 27분 이재용 재판부 누구였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 분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27분. 네, 그 분도 뭐 재판은 잘한 걸로 유명하시는 예.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에서 가장 소위 우리나라 부장 중에 형사부장 중에 에이스들만 현재 지금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곳에서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단, 그리고 이번에 나온 장시호의 유죄 판단,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유죄가 나올까 무죄가 나올까 뭐 최순실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몇 년이나 나올까.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상보다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올려친 거란 말이에요. 네. 올려친 거는 처음에 검찰의 구형에 나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법원도 판결문에 보면 많이 도와준 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수사에 도움을 줬고 법원에서도 많은 증언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감형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재판부 입장에서 이보다 더 많은 2년 6개월보다 더 많은 형을 사실은 판단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여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검찰은 그보다 더 적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원에 있어도 뭐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 충분히 본인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뭐 제2의 태블릿 PC도 받았고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통화했다는 그 대포폰 얘기도 다 들었고 예. 그다음에 무슨 메모 같은 것도 다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장시호가 국정농단 수사에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런 부분이 검찰에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한테 일정 부분 그 도움을 받기 전에 검찰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와주면 뭐 우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특검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사실. 장시호 씨한테.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법원을 상대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은 법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김세현 이제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이걸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랄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2년 6개월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죄목으로 보면 그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좀 줄여줬다고 하는 것은 김세현 부장판사도 일정 부분 장세호 씨의 검찰 도움 또 수사의 도움 법원에서의 도움을 인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사실 이제 뭐 마약 수사나 지금 우리가 1년째 보고 있는 이 뭐 국정농단 사건, 이거 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 아닙니까? 예. 이런 거는 제보자가 없으면 제대로 캘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제보자 없이 어떻게 캡니까 이거를? 이거 굉장히 그리고 지금 치밀하게 국정농단 이어지는 사건에 건데. 지금 전말이 파악이 되고 이런 게 지금 다 제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국정원 내에 국정원개혁위원회에서 갖고 온 것도 사실은 지금은 개혁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서 만들어졌지만 그 전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누군가 제보를 해야만이 가능했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요즘에 있는 그 특활비 상납 논란도 다 제보예요. 이원수 기조실장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나 이제 마약 수사처럼 정말 한 번에 일망타진하기 힘든 범죄들은 사실 플리바게닝 도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 정의를 구현 자체를 못 하는데 개개인에 대한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이런 특별한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몇 가지 범죄 유형을 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플리바게닝을 도입을 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특검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주는 게 사실 사회정의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플리바게닝 하고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내년 6월부터 도입을 해요. 플리바게닝을. 일본이 도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먼저 자존심 일본한테 뒤지는 거 좀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일본이 내년 함께 6월에 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좀 더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사실 뭐 수사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 내부 고발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다 털어놓으면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들이 얼마나 본인이 예. 반성하고 그렇죠. 사회에 반성하고. 대한 사과에 의미해서 너의 죄의 진상을 다 밝히고 그렇죠.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잡히게끔 이게 그 털어놓는 게 그 사람한테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벌을 받고 네. 회개하고 반성하고 다시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라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좋은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 그걸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도 도입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네. 좀 저는 이게 좀 과도한 해석 같은데 검찰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와서 특검에 모욕을 당했다. 뭐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나 어디서 많이 이름을 본 사람인데 네, 누군가 많이 본 사람이죠. 많이 본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율사가 이랬으면 좀 실려가는데 또 여기서 그랬다니까. 사실 저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말자의 논의로 여기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뭐 특검을 욕보였다라는 취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가만 들어보면 결국 특검 수사를 법원이 요즘에 계속 방해하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원의 판단에 관련해서는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정도의 논평은 괜찮아도 이렇게 거의
그들의 뿌리는 이렇게 단단하다. 이게 마치 법원을 적폐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네, 않아요. 네. 최근에 근데 이제 여당 의원들 우리 중심으로 작가들이 이상해 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좀 뭐 이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 부속적분을 풀어준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넘어선 사실 제가 봐도 좀 거북할 정도 수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당 의원들께서 조금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드네요. 여당 전 의원. 이분은 전 의원, 현 의원들도 그러잖아요. 현 의원들도. 박범계 의원도. 네, 박범계 박범계 의원도 그런데 물론 그 신광열 네. 그 형사수석 부장판사의 구속적 부심은 이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지. 바깥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칼럼을 써서 그 구속적 부심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해는 가잖아요.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사실. 저는 아니 지금 올해는 가잖아요. 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단한 것을 뒤집을 수가 없는 이상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좀 그 구속 적부심의 원칙과 기준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김종 이분이 이제 이른바 그 문체부, 네. 문체부 국정농단 마이다스의 손 아니에요? 그렇죠. 마이다스의 손이죠. 스포츠 마케팅의 황제. 그렇죠. 예.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차은택의 사수. 그렇죠. 예. 그리고 최순실의 수적 역할을 했었죠. 최순실의 수적. 네. 최순실이 부르면 온다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고 뭐 문 열고 잠깐 얘기하고 가고 뭐 길거리에서. 벨이잖아요, 별명이 벨. 벨. 종 아니에요, 종. 부르면 온다고. 김종. 부르면 흔들면 온다고. 딸랑딸랑. 근데 이제 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라고. 이건 개네. 종이라고 하는 네. 그 서번트 의미도 있고. 네, 그런 의미도 있죠. 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삼성그룹 후원 강요 사건을 무죄로 내렸는데, 이거 무죄로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종 전 차관이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인데, 재밌는 것은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이 돈을 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로 인한 거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압력을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을 그런 통해서 판결을 가지고. 내렸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판결 자체는 물론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는 뭔가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거는 김종 전 차관이 끼어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박근혜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큰 거네요. 이게. 지금까지 이것도 김수현 판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장했던 건 독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였어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거기는 김종 차관은 끼지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독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삼성 돈이 이제 장소가 있는 스포츠 연재센터로 동계스포츠 정재센터로 온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모한 사람은 박근혜, 장시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김종 차관이 김종 차관 뭐 3년 6개월 거는데 여긴 6개월 깎였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 총 지휘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김세현 부장은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어서 장시호의 역할, 그 다음에 김종의 역할을 좀 그렇죠. 그 경중을 좀 따진 네, 거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총괄 지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랍니다. 그리고 이거 박근혜와 동등한 수에서 같이 지휘한 최순실. 네, 이 구도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호 2년 6개월에서 뭐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국정농단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혐의를 이 재판부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 백선 변호사님이 인격주의인데 장시호 2년 6개월 그래갖고 난 욕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그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장시호 그렇죠? 2년 붙여서 얘기하니까 쉼표를 줘야 되는데. 장시호 2년 6개월 해야 되는데 장시호 2년 붙여서, 6개월. 네, 그러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 김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됐는지. 김종 차관은 뭐 굉장히 다양한 곳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강요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하다고 했던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이 16억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장시호하고 김종 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특검의 기소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검의 기소 내용 중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이제 무죄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무죄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나왔다라는 건
김종 차관이 그동안 온갖 것에 개입해서 문화부 관련된 그 이권이나 뭐 그런 압박이나 이런 데 강요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6개월 깎았던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도 별로 분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주역이 김종 차관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재판부가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또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용서를 구했고 수사협조안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장시호 씨도 참작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장시호 씨도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을 놓고 보면 둘 다 예를 들어서 죄질이 안 좋다라고 감안해서 혐의만 딱 놓고 보면 예. 사실은 장시호 씨가 형량이 더 높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 돈을 좀 착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떤 명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서 박근혜와 최순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본인이 돈을 챙겼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장시호 혼자 그걸 다 이익을 챙겼다 하는 부분이 좀 뭐 이런 높은 형량에 받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든지 수사기관 처벌에 형평성 논란 빚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예. 이현수 지금 구속 안 돼 있나요? 안 됐죠. 아, 지금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협조적으로 하는 사람을 왜 구속을 시킵니까? 그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전으로 가볼까요? 지금 예. 정유라는 기소도 안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수사에 이렇게 편의를 주면 검찰 입장에서 검찰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 이현수 저 기조실장이 최경환 네. 1억 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집무실 가서 줬고, 네, 그다음에 같이 가서 줬고. 대통령 대통령한테 40억. 돈 줬고. 그거 전부 다 이현수 기조실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이현수 그 기조실장은 원래 누구 사람인가요? 국정원 출신인가요? 그 원래 군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원래 이현수 기조실장이 이제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노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비수를 꽂네요. 그런데 이현수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시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의 정신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 이것은 결국 국가의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죠. 판단했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조직 안에 있을 때 그걸 거부하고 그 뭐 권력의 어떤 압박 아래 있을 때 내부 고발하는 게 더 멋있겠지만 그걸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검찰에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이 다 조사를 받았고요. 대통령들도 좀 돈을 받은 게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현수 전 기도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고 그래서 아예 그 구속영장 청구조차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문제가 없지만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안 받고 구속영장 일단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구속됐다가 만기돼서 풀려났고 그는 재판 받으면서 다시 또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도움을 계속 받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재판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이 일정 부분 도움을 준 사람들한테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만약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내부 고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면 우리가 당신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준다고 하면 결국 이게 법으로 없는 플리바게닝 일정 부분 도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이분 삼성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의 최측근이죠. 최측근. 근데 박원호 전무도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박원호 전무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 때문에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저 지경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삼성 측 변호인단은 굉장히 불쾌해요. 아, 왜 이 사람이 박원호에. 바깥을 걸어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원호 보면 전무는 네.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삼성 측은. 그러니까 삼성은 지금 이 구도를 어떻게 가길 원하냐면 예. 기업은 피해자다 쪽으로 가고 싶어요. 팔목까지 비틀어갖고 돈 뜯어냈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업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탄핵 결정할 때 들어가지 않았느냐 얘기도 삼성 측 변호인단이 소극적 하는데 뇌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일단 김수현 부장의 그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그 자리에 강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거기서 삼성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해서 돈이 왔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 김세훈 부장도 사실 삼성을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피해자로 보는 순간 여러 명이 행복해집니다. 좀 이런 표현하기 이거는 약간 역설적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면 저기 들어가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입장에서도 뭔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강요면 형량이 훨씬 떨어져요. 근데 그 모두가 원해도 이 지금 현재 삼성이 저번 정권으로부터 받은 혜택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뭐 합병 문제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기업 경영권 승계 과정에 이제 어쨌건 정부가 도와준 것 그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삼성 측 변호인단들의 생각과 달리 지금 현재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슨 피해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박원호 전무는 진짜 이 승마협회, 그러니까 삼성이 승마협회를 통해서 승마협회를 2014년에 승마협회를 맡아주십시오. 네, 그랬죠. 그 9월 15일에요. 네.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삼성 출신 회장을 두고. 네. 근데 이제 그 그때부터 이제 박원호 전무가 같이 들어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유라에게 지원하는 삼성이 지원했던 모든 과정의 전모를 알고 다 있죠. 알고 있는 그럼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렇죠. 이분이 검찰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뒤늦게 알았어도 박수를 좀 보내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박원호 전 전무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승마협회 전무로 있으면서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 정유라 커넥션을 다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사실을 특검에다 털어놓은 거예요. 삼성에서 돈 지원하는 과정도 다 알고 있었고. 예, 어떻게 돈을 보냈으며 얼마를 보냈으며 말도 정유라를 위해서만 사줬다 이런 얘기까지도 박원호 전 전무가 다 이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박원호 전 전무가 주는 정보가 사실 이재용 전 부회장을 기소하고 또 재판에 넘기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삼성 측은 장시호, 김종 전 차관의 선고에도 신경을 이제 바짝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모라고 하는 과정이 이미 판결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실 장시호의 2년 6개월 실형 때문에 다른 게 다 묻혔을 뿐이지 이게 더 의미가 중요한 건 그러네요. 장시호가 법정 구속이 됐다 뭐 검찰이 얘기한 거를 법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는 지금 완전 사실 이 사안에서 아주 곁다리에 불과한 거고요. 판결문 유심히 보면 지금 이 국정농단을 형사 22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측도 이게 뭔가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조심히 봤는데 보니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얘기가 판결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로 일단 어떻게든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은 형사 22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일단 그게 암초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는 장시호의 이 판결문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아이고 장시호 본인들한테 저렇게 치명적이고. 장시호는 저기 집에 가서 애 데려다 줄 줄 알고 저렇게 왔는데 법정 구속한 거 너무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 앞으로 이제 재판의 순서가 네. 박근혜 1심 재판 있고 네. 그 뒤 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뇌물 공여, 뇌물 수수자의 관계가 인정이 되게 되면 그게 또 바로 이재용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그러니까 이게 거고. 일단은 1월 달에 이제 최순실 선고가 날 겁니다. 1월 달에. 이제 그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이 어떻게 나올지 딱 알아요. 이것도 22부죠. 어찌 보면 쌍둥이 재판이기 때문에 그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모든 혐의가 공모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순실의 형 선고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요 정도 나오겠구나는 알 거고 그리고 최순실에게 뇌물이 인정이 되는 순간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 1심 판단 그다음에 지금 이 형사 22부에서 나올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판단 이 판단까지 있으면 이재용 부회장이 또 항소심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 장시호 씨 석방을 하지 않고 구속을 시키면서 엄하다. 네. 또 김종 차관에 대해서도 물론 3년 6개월에서 깎이긴 했지만 어쨌든 꽤 높은 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렇게 되면 네. 박근혜 먼저 최순실 씨 재판이 있다니까 최순실, 박근혜 중형이 선고될 게 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재판의 이 중형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무거운 중자죠. 네.
가운데 입장을 한 5, 6년쯤. 그러니까 친절한 설명 아주 좋으십니다. 예. 선생님. 친절한 예비 진행 아주 좋으십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보면 예. 장시호가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박근혜의 도움으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박근혜를 만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압력을 받아가 돈을 지원했다고 돼 있고요.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서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시호 재판에서 나온 게 뭐냐면 김서영 부장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장시호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와 공모 관계에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두 사람의 재판에도 이 건이 당연히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같이 장시호 혼자한테만 지금 장시호 재판이기 때문에 장시호 씨 혼자한테만 지금 뭐 형량이 나왔지만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내용도 충분히 반영돼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영이 아니라 아마 복사해서 붙일 겁니다. 복사해서. 왜냐하면 같은 재판부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겠죠. 뭐 지금 나라 걱정하고 계신다는데 뭐 나라요? 네. 저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단 중에 한 분이죠. 도태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유, 내가 2016년에 아프리카 순방할 때 한국형 발전 모델 전수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다.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직접 여쭸어요. 도태우 변호사한테.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을 했나요? 접견에서 면담을 했나요? 했더니 했대요. 접견을 어떻게 받아줬나 보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것은 그 유영하 변호사만. 유영하 변호사만 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가 했어요. 접견서를 내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확인해 보니까 안 했던데요. 그랬더니 했어요. 접견서 냈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접견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만난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만났는데 본인은 또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아프리카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거 너무 구체적인데요, 근데? 하필 애국심도 이거 2016년 아프리카 모델 이거 너무 구체적이어서. 전생에 도태우 이분이 아프리카에 살았지 근데 도태우 변호사가 요 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안에서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갖고 그 새마을 운동 모델 이런 거 아프리카에 전수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건데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진짜 이 말을 했다면 이제 가정하죠. 뭐 이건 가정해야죠. 뭐 가정한다면 그 나라를 걱정하실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기에 앞서서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게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건 본인이 집권했던 시절에 거의 지금 관련자들 다 구속돼서 지금 감옥 가 있는 상황에 지금 나라 걱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화감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게 우리가 들으면서 좀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살짝 웃으시던데. 안 웃으셨어요? 저는 엄청 웃음 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음이 나올 정도라면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얘기죠.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나라 걱정보다 제가 볼 때 아프리카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이디오피아예요, 이 나라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2014년에 갔었죠. 아프리카 순방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리안 에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발전 모델을 아프리카에 이식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푸드 트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의료 시설 이런 부분들 지어주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지금 못하게 돼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디오피아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백성원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그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 걱정을 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죄가 없다 그러고 재판도 보이콧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한 사람 없어. 이제 국민으로 돌아갔잖아요. 대통령 하다가. 그랬으면 국민 한 사람 없어서 해야 되는 신성한 어떤 의무인데 그 자체 좀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또 이제 박정희 박근혜 정권이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독재 정권의 수출. 예. 그래서 아마 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나라 걱정일까? 도태우 전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인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 변호인이죠. 그런 얘기를 사임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 지지자한테 보낸 메시지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맞아. 알겠습니다. 두 분 장시호, 김종 전 차관에 대한 판결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정봉주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 품격 시대와